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서양 지성인과 만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서양 철학의 알맹이로 들어가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문계석 박사님과 쉽게 풀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의 두 번째 장인 실제를 찾아낸 사유, 즉 철학적으로는 존재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문계석 박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흔히 서양 철학의 비조라고 하면 탈레스를 떠올리는데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는 우주 만물이 모두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인데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이 물질적인 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탈레스는 당시에 최고로 깨어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최초로 일식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수학, 천문학, 기상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터득했을 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경험적인 많은 지식을 터득한 인물이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런 그가 우주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아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유추해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보기에 생명을 가진 자연적인 것들은 모두가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게 됨을 깨달았을 것이고, 심지어 아주 단단한 바위조차도 물이 절절 흐르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물이 만물을 구성하는 근원의 존재라고 여겼을 겁니다. 탈레스가 말하는 물은 물질성과 활동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겠는데요. 물질성은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근원의 요소로 간주되었을 것이고, 활동성은 스스로 작용하는 존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물이 스스로 움직여서 현실적인 다양한 종류의 사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후 그의 제자 아낙시만드로스는 근원의 존재를 한정되지 않은 무한정자라고 하였고,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하였지요. 반면에 다른 지방에 살았던 헤라클레이토스는 역동적인 생성의 측면을 강조해서 근원의 존재를 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철학사에서는 근원의 존재가 스스로 활동한다고 했다는 뜻에서 이들을 모두 물활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의 사상을 전개한 철학자 파르메니데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근원의 존재란 영원한 실제라고 했고, 현실적으로 생성 변화되는 것들이란 참된 존재가 아니라 모두 환상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박사님 책을 보면 이들 자연 철학자들 중에서도 헤라클레이토스와 이 파르메니데스를 사뭇 중요하게 다루시면서 둘을 비교하는 식으로 기술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이 둘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연의 역동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사유하여 불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했고, 파르메니데스는 불변적인 진리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사유하여 존재 자체가 영원히 실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현상, 즉 생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유했다고 한다면, 파르메니데스는 본체, 즉 존재 자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유했다고 볼 수 있지요. 생성을 중심으로 사유한 헤라클레이토스 철학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헤라클레이토스는 현실적인 모든 것이 항구적이지 않고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의 연속선상이라고 보았지요. 이러한 사고는 세상에 정지해 있거나 변화하지 않은 것이란 아무것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각글에서 모든 것은 흐른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근원의 존재를 불이라고 하였고, 불이 변화하여 현상의 다양한 창조 변화를 형성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불의 이러한 운동 변화로 말미암아 바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삶과 죽음, 밝음과 어두움, 선함과 악함 등이 발생하는데요. 여기로부터 그는 현실 세계란 곧 대립물의 투쟁으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마치 동양 우주론에서 상극과 상생의 작용으로 모든 것들이 창조 변화해 간다는 이론과 유사합니다.
그의 이러한 역동적인 철학적 사유는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과 근대 관점론을 완성한 해겔 철학, 생의 역동성을 다룬 베르그송의 철학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존재 자체를 중심으로 사유한 이 파르메니데스 철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파르메니데스는 영원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근원의 존재가 자체로 불변부동하는 실제여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수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선상에서 그는 현실적으로 유동하는 창조 변화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근원의 존재 문제만을 깊이 사유하여 논증하게 이르는데요. 첫째, 실제가 절대적으로 참이 되려면 자체로 생성하거나 소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떤 것도 무로부터 나올 수 없고 무로 파괴될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전역학의 공리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실제가 움직이려면 움직여갈 빈 공간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빈 공간은 무라고 해야 하는데 무가 있다면 곧 존재에 기속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실제는 쪼개질 수 없는 완전한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만일 실제가 쪼개진다면 둘로 나눠질 것이고 그러면은 이 둘을 구분해 볼 수 있는 제3의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제3의 실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진정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허구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에 대한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은 후에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과 플라톤 철학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고 근대에 라이프니츠의 정신적인 단자론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사님, 근원의 존재를 중심으로 사유를 하든 생성 변화를 중심으로 사유를 하든 어떤 근원의 하나로부터 모든 물질과 현상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사과나 단단한 금속의 성질이 같다고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위 다원론자들이 등장합니다. 다원론은 파르메이데스의 실제 개념을 받아들이고 헤라클레이토스가 생성 변화의 측면을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근원의 존재를 하나가 아니라 넷이라고 말한 엠페도클레스가 수련하는데요. 그는 물의 요소, 불의 요소, 공기의 요소, 흙의 요소를 제시하고 이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사랑과 증오를 설정하여 현상의 다양한 창조 변화를 설명합니다. 반면에 무한한 종류의 종자가 근원의 실제임을 내세운 철학자도 나오는데요. 아낙사고라스가 바로 그입니다. 그는 현상계에 무한히 다양한 종류가 존재함을 설명하기 위해 모든 것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빵을 먹으면 빵 속에 피의 종자, 살의 종자, 뼈의 종자, 머리카락의 종자 등이 모두 들어있어서 인체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은 서양 과학의 밑바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원자론을 소개해 주시고 우리가 흔히 아는 원자와 어떤 것이 같고 다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데모크리토스는 근원의 존재를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원자와 텅 빈 공간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파르메이데스의 논리적인 사고의 근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원자란 말 그대로 쪼개질 수 없음을 뜻합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자연의 근원적인 실제가 물질적인 최소 단위로서 불가분적인 원자들 뿐이라고 하고 무수하게 많고 크기와 모양도 다양한 이 원자들의 이합 집산에 의해 현상계의 우주 만물이 구성되고 창조 변화된다고 합니다. 둘째, 원자론자들은 움직여갈 텅 빈 공간을 전제합니다. 텅 빈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무수한 원자들이 움직이는 장소쯤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네요. 만일 이런 공간이 없다면 원자들은 운동할 수 없으며 결국 현상계의 다양한 것들은 생겨날 수 없게 되겠죠.
네, 이 원자로는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그 역할을 했지만 일종의 유물론으로 현대 물질 문명의 부조리를 양산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유물론적 세계관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유물론이란 오직 물질적인 것만이 실제하고 여타의 정신적인 것은 모두 물질적인 것의 부산물 내지는 물질이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립하는 사상이 바로 유심론인데요. 유심론은 오직 정신적인 것만이 실제하고 여타의 물질적인 것은 모두 정신적인 것에 의존하여 존재하게 된다는 입장이지요. 원자론의 바탕을 둔 유물론은 인간의 정신이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질적인 원자들이 뇌에서 움직일 때 부딪혀 발생하는 운동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사고는 원자들이 신체를 구성하는 오관, 즉 눈, 귀, 코, 혀, 피부 등과 충돌하고 그 운동 방식이 신경계를 통해 뇌에 전달되고 뇌를 구성하는 원자들을 움직이게 하여 표상이 생겨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인간이 고귀한 영혼도 미세한 원자들이 결합하여 생겨난 것이고 의식도 영혼을 구성하는 원자들로부터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신체가 죽으면 원자들이 해체되어 결국 영혼도 의식도 없어진다는 입장입니다. 극단적인 유물론을 제시한 철학자는 바로 칼 마르크스인데 그는 실제하는 것이란 원자들 뿐이고 원자들로 구성된 자연의 객관적인 사물들만 존재하며 여타의 정신적인 산물이란 모두 물질과 사물이 운동에서 파생된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고귀한 인격이라는 것도 한낱 물질적인 가치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음을 뜻하지요. 이러한 극단적인 유물론은 오늘날의 문명사에 많은 병폐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황금 만능주의, 오직 경제 발전이 최고라는 경제 지상주의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서양 철학에는 유물론의 모체가 되는 원자론도 있지만 이 철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형이상학도 철학사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철학자 하면 플라톤을 떠올리는데 플라톤은 근원의 존재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플라톤은 서양 철학에서 서양 형이상학의 기초를 굳건하게 세운 인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그의 철학적 사유는 아마 날조된 것이 난무하는 세상에 진리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세상에 알리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플라톤은 있는 것은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얀 것은 하얗다고 하고 검은 것은 검다고 해야 올바르게 알고 말하는 것이지 하얀 것을 검다고 하거나 검은 것을 하얗다고 한다면 거짓을 말하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멋대로 찌꺼리는 꼴이 된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항상 자기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기동일성이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지속성과 항존성을 본성으로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거짓을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오늘은 1 더하기 2는 3이라고 가르치고 내일은 1 더하기 2는 5라고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항존하는 진리 인식을 얻어낼 수 없게 됩니다. 여기로부터 플라톤은 진정한 존재를 감각적인 경험 세계에서 찾지 않고 감각의 대상들 너머에 실제하는 원물에서 찾습니다. 이 원물은 경험적인 감각의 대상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항존하는 실제들이라는 것이지요. 실제가 되는 원물과 현상 세계에 존재하는 감각 대상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 볼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진리의 대상인 원물이 영원히 실제하는 것이라면
현상계의 감각적인 대상들이란 끊임없이 유동하는 것으로 진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하는 원물과 경험적인 대상들과의 관계는 마치 물에 비친 달과 하늘에 떠 있는 달의 차이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원물로 실제하는 것이고 물에 비친 달은 실제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 세계의 모든 것들은 실제하는 원물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플라톤이 말하는 형이상학은 이데아들에 대한 탐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플라톤은 독립적으로 항존하는 실제, 원물을 이데아들이라고 했어요. 이데아들은 우리 경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각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오직 지성으로만 사유하여 인식할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플라톤 형이상학의 전체적인 체계를 보면 무수하게 많은 이데아들이 있고 이들 이데아들 중에는 최고의 이데아가 있는데요. 최고의 이데아는 근원의 제1원리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위의 모든 이데아를 포섭한다고 합니다. 최고의 이데아로부터 하위의 이데아들이 연역적 방식으로 추론되어 나옴을 탐구하는 것이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적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러한 사고를 염두에 두고서 근원적인 최고의 실제를 탐구하는 작업은 궁극의 지혜를 추구하는 제1철학으로서의 형이상학이라 부르게 되는데요. 플라톤은 이러한 철학적 사유는 후대의 사상가들, 특히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부동의 원동자, 헬레니즘 시대 말기에 등장한 플로티누스의 일자론, 합리주의 전통을 확립한 근대의 데카르트의 무한실체, 역동적인 철학을 전개한 라이프니츠의 신적인 단자, 현대 유기체 철학을 체계화한 화이트헤드의 궁극자 범주 등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플라톤의 애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상반된 주장을 펼쳤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어떤 내용인가요? 플라톤 체계에서는 진리 인식의 대상은 이데아의 형상들이고 생성 변화하는 현상계의 존재는 모두 이데아의 그림자요, 허상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 현상세계의 경험적인 존재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아테네의 이방인이자 수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전개한 헤라클리토스의 사상과 영원한 진리를 설파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수용해서 통일적인 존재론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는 근원의 존재를 실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실체 개념에서 원칙상 지속성과 독립성을 가진 자연의 개별적인 존재를 배제하지 않지요. 다시 말하면 그는 역동적인 자연에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존재를 찾게 되었고 결국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개별적인 존재를 실체라고 말하게 됩니다. 박사님, 불교에서도 나와 우주를 생겨나게 한 정신이 있다고 하는 이법계관이 있고 사법계관에서는 차등의 현상세계가 진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실체로는 불교의 이사무의 법계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될 법합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관을 개괄해 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포함하여 자연의 개별적인 존재란 모두 가합적인 상태, 즉 진료와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료를 실체의 물질적인 측면으로, 형상을 실체의 개념적인 측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논리적인 분석일 뿐이라고 일단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은 가능적인 진료가 현실적인 형상을 받아들여 부단히 구현해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의 근원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궁극의 원인으로 온전한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자신은 운동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부동의 원동자라 했죠.
부동의 원동자는 제1실체가 되는 순수 형상으로 존재의 근원이고 이것에 대한 인식이 최고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후에 플로티누스의 일자설과 근대 초 라이프니츠의 단자 형이상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서양 철학사에서 이 헬레니즘 시대 말기에 활동한 플로티노스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그는 유출설이라는 독특한 학설을 펼쳤어요. 이 학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플로티누스는 중세가 시작되기 직전의 철학자로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종합하여 종교적인 이론론으로 체계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근원의 존재를 일자라고 주장하는데요. 일자는 철학적 사유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최종의 것을 말합니다. 일자는 모든 존재를 넘어서 있어서 존재란 말조차 쓸 수 없는, 굳이 말한다면 모든 존재를 초월해 있는 한 분의 절대적인 신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자를 궁극의 근원으로 신이요 대광명이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선 자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와 철학의 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천부경에서 말하는 일시 무시일의 일시, 하나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철학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자는 존재의 근원이여 전체를 포괄하는 궁극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우주 만물이 모두 일자로부터 유출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유출이라는 넘쳐서 흘러나온다는 뜻인데요. 근원의 일자로부터 맨 먼저 유출되어 나오는 것은 정신입니다. 일자는 모든 대립과 차별을 초월해 있지만 유출되어 나온 정신은 사유와 사유되는 것의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요. 정신의 사유는 사유되는 대상으로 수없이 많은 이데아들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유하는 정신은 하나임과 동시에 만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로부터 플로티누스는 하나는 전체요, 전체는 하나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신에서 유출되는 것은 활동적인 영혼인데요. 영혼은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원리가 됩니다. 보다 고차적인 세계 영혼과 보다 저급한 개별적인 영혼으로 구분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인간은 이성적으로 활동하는 보다 고차적인 영혼을 갖고 있고 동물은 감각 활동의 영혼, 식물은 영양 활동의 영혼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보다 높은 단계의 영혼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지요. 마지막으로 유출되어 나오는 것은 물질의 단계입니다. 물질은 일정한 형상을 갖추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유동하는 것이고 무질서하며 불완전하고 파괴적인 것으로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유출설을 근거로 해서 플로티누스는 종교적인 의미의 구원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인간이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길은 부단한 수행을 통해 일자로 향하고 일자로부터 바라는 광명의 지혜를 얻어 일자와 신비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수행의 궁극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구원의 상향도라고 합니다. 형이상학적 존재론을 따라가다 보면 근대의 라이프니츠가 말한 또 단자론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단자론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은 고대 원자론자들이 말한 물질적인 근원의 원자 개념, 플라톤이 말한 불변하는 실제로서의 이데아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주장된 활동적인 현실태로서의 실체,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에서 주장된 근원의 일자에 대한 사상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통일한 이론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궁극의 실체를 본질적으로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힘을 가진 단자라고 말합니다. 단자란 원래 자체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불가분적인 하나를 뜻하는데요. 단자는 자체로 생생하게 활동하는 능동적인 힘을 갖고 있는 정신적인 엔텔레키라고 합니다. 엔텔레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자신 안에 생성 변화의 운동인을 포함하는 실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단자는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근원의 정신적인 실체가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한 정신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표상할 수 있는 우주의 산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단자는 독립적으로 자존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다른 단자들의 침투에 들어갈 수 없지만 서로 포섭하고 포섭되는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개의 사람은 무수한 단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단자가 활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주 전체는 단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단자들은 우주를 반영하면서 전체에 포섭되어 실제하기 때문에 우주 자연은 정신적인 단자로 짜여진 하나의 전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단자들을 창조한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선한 신입니다. 이 우주 전체는 절대적으로 선한 신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악이 존재하더라도 우주 전체는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적 존재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박사님, 진리를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은 참 어렵네요. 라이프니츠 이후에 새로운 형이상학적 이론을 전개한 학자는 더 없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서양 전통의 철학을 모두 섭렵하고 존재론과 실론을 통합하여 새로운 유기체적 형이상학을 내놓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화이트헤드이죠. 그는 우주 자연의 창조 변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세 개념, 신, 영원한 객체, 창조성이라는 세 궁극자의 범주를 동원합니다. 여기에서 창조성과 영원한 객체는 자체로는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가능태로 볼 수 있겠고요. 창조성은 현실적 존재가 창조되어 존재하게 될 무규정성의 힘의 원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성과 영원한 객체를 추동하여 매개하는 제3의 존재, 즉 현실적인 창조 변화의 작인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데요. 작인은 바로 현실태, 즉 현실적 존재로서의 신을 가리킵니다. 이때의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신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부동의 원동자로서의 신도 아니지요. 오직 현실 세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바로 현실 세계에 내재하여 역동적으로 창조 활동하면서 창조되는 그런 신을 뜻합니다. 화이트헤드에 의해서 서양 철학 전통의 존재론, 형이상학, 신학적 이론이 어느 정도 종결되고 통일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존재론에 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양 철학 중에서도 존재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세상에 무엇이 참 존재이고 그 이상적인 것은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도 한번 철학자가 되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골치 아파 보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 삶의 근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철학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원하고 불변적인 존재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진리 인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